사람들은 권력이 칼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해서 말하죠. 진짜 권력은 돈의 흐름을 지배한 자에게 있었다고. 메디치 가문은 왕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피렌체의 평범한 상인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문은 단 몇 세대 만에 유럽의 왕들을 고개 숙이게 만듭니다. 방법은 단순했죠. 싸우지 않고 빌려줬습니다. 메디치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전쟁 자금을 댔습니다. 왕과 교황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을 수 없게 만들었죠. 칼을 들지 않아도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누가 왕이 될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빚을 졌는지가 중요했을 뿐이죠. 이제부터 역사상 가장 조용하게, 가장 완벽하게 세상을 지배한 가문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4세기 피렌체. 좁은 골목 하나가 유럽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유대인 거주 구역 한쪽에 작은 환전소가 있었어요. 간판에는 붉은 방패가 그려져 있었죠. 메디치, 의사를 뜻하는 이름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냥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돈을 세고 바꿔주는 일을 했어요. 베네치아 금화를 피렌체 플로린으로, 프랑스 화폐를 제노바 두카토로요. 하지만 진짜 돈은 대출에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배를 띄우려면 거액이 필요했고 귀족들은 전쟁 자금이 필요했죠. 메디치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가톨릭 교회는 이자를 죄악으로 봤지만 메디치는 수수료라고 불렀습니다. 신은 속일 수 없어도 교회법은 속일 수 있었죠. 그러던 중 한 남자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조반니 디 비치데 메디치였어요.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피렌체가 아니라 유럽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걸요. 그는 로마의 지점을 열었어요. 교황청 바로 코앞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교황청 재정을 맡게 됐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유럽 전역에서 세금을 걷었어요.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모든 돈이 로마로 모였죠. 그 돈은 메디치의 손을 거쳐야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조반니가 얻은 건 수수료만이 아니었어요. 정보였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세상이 보였거든요. 어느 나라가 전쟁을 준비하는지, 어느 왕이 파산 직전인지, 어느 귀족이 반란을 꾀하는지 모두 알 수 있었죠. 조반니는 이 정보로 투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무기 제조업자에게 자금을 댔어요. 왕이 바뀔 것 같으면 새로운 왕에게 먼저 접근했죠. 그는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게임만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교황 선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은행가 조반니가 거기 있었어요. 왜였을까요? 그가 회의 비용 전체를 댔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추기경들을 먹이고 재우는 돈을요. 조반니는 새 교황 선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안 빌려주는지로 충분했죠. 몇 년 뒤 메디치 은행의 자산은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약 18만 플로린이었어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메디치는 이제 로마, 베네치아, 제노바, 제네바, 브리헤, 런던에 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금융 네트워크였죠. 조반니가 죽으면서 아들 코시모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절대 앞에 나서지 마라. 눈에 띄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 코시모는 이 말을 평생 지켰어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보다 훨씬 야심찼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죠. 권력 그 자체를 원했어요. 코시모 대 메디치. 이 남자가 진짜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는 피렌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선거 자금을 대주고 표를 사고 반대파를 매수했죠. 너무 노골적이었나 봅니다. 다른 은행가 가문들이 코시모를 추방했어요. 그가 너무 강해지는 걸 두려워한 겁니다. 하지만 코시모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추방당한 직후 그는 메디치 은행의 피렌체 업무를 중단시켰어요. 대출을 끊고 자금 회수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피렌체 경제가 72시간 만에 마비됐어요. 장사가 안 됐고 임금이 밀렸으며
시장에 물건이 사라졌죠. 시민들이 깨달았습니다. 메디치 없이는 이 도시가 하루도 못 버틴다는 걸요. 1년 뒤 코시모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는 공식적인 권력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공작도, 시장도, 의회 의장도 아니었어요. 피렌체는 여전히 공화국이었고 시민들은 여전히 투표했죠. 그런데 모든 게 코시모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시스템을 장악한 겁니다. 피렌체는 21개 길드 대표들로 구성된 구인 위원회가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 길드들의 재정을 누가 쥐고 있었을까요? 메디치였습니다. 선거는 추첨으로 이루어졌어요. 공정해 보였죠. 하지만 추첨 상자에 들어가는 이름은 코시모의 사람들이 작성했습니다. 6개월마다 새로운 위원회가 뽑혔지만 누가 나와도 메디치 편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법 제정 과정이었습니다. 중요한 법안은 투표 전에 프라티카라는 비공식 회의를 거쳤어요. 여기서 실제 결정이 내려졌죠. 이 회의는 메디치 궁전에서 열렸습니다. 코시모가 승인하지 않으면 의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완벽한 통치였죠. 코시모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예술이었어요. 30년간 메디치 가문이 예술과 건축에 쓴 돈은 약 66만 플로린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약 5억 달러예요. 피렌체시 연간 예산의 40%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코시모는 도나텔로에게 청동 다비드상을 만들게 했어요. 로마 제국 이후 처음 만들어진 독립된 나체 조각상이었습니다. 코시모는 학자들도 후원했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사람들을 보내 잃어버린 고대 책들을 찾아오게 했어요. 한 권당 수백 플로린을 지불했습니다. 플라톤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매년 3천 플로린을 지원했죠. 피렌체는 지식의 중심지가 됐고 사람들은 메디치를 문화의 수호자로 봤습니다. 실제로는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지만요. 얼마 뒤 코시모는 거대한 쇼를 기획합니다. 동방 정교회와 서방 가톨릭교회 화해 회의를 피렌체에서 연 거예요.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로마 교황이 모두 왔습니다. 회의 비용은 10만 플로린 이상이었어요. 모두 메디치가 됐죠. 회의는 실패했습니다. 교회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전 유럽이 피렌체를 주목했다는 겁니다. 코시모가 죽었을 때 피렌체 정부는 그에게 파테르 파트리에 조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부여했어요. 공식 직 하나 없던 사람에게 국가 원수 대접을 한 겁니다. 코시모의 아들 피에로는 병약했지만 몇 년간 시스템을 유지했어요. 권력이 한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천재가 등장합니다. 로렌초 대 메디치였어요. 20살의 가문을 이어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일 마니피코, 위대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로렌초 시대의 메디치 은행의 연간 수익은 평균 돈만 플로린에서 3만 플로린 사이였어요. 하지만 로렌초는 수익보다 권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전체의 권력 균형을 조종했어요. 밀라노, 베네치아, 나폴리, 교황령 사이를 오가며 동맹을 맺고 깼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려 하면 중재했고 평화가 지속되면 균열을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로렌초는 암살 위기를 맞습니다. 파치 가문이 교황과 손잡고 습격한 거예요. 피렌체 대성당에서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이었습니다. 로렌초의 동생 줄리아노가 칼에 19번 찔려 죽었어요. 로렌초의 반격은 48시간 만에 완료됐습니다. 파치 가문 남자 17명이 모두 처형됐어요. 광장에 목매달리고 창문에서 던져졌으며 길거리에서 찢겨 죽었죠. 교황은 로렌초를 파문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 왕과 동맹을 맺어 피렌체를 공격했어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로렌초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혼자서 나폴리로 간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로요. 나폴리 왕을 직접 만났습니다. 3개월간의 협상 끝에 성공했어요. 나폴리는 동맹에서 빠졌고 교황은 어쩔 수 없이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한 은행가가 교황과 왕을 상대로 이긴 거죠. 로렌초는 10대 소년 미켈란젤로를 발견했습니다. 14살이었던 미켈란젤로를 메디치 궁전에 데려와 살게 했어요. 연간
96플로린을 지원했죠. 미켈란젤로는 로란초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했고 철학자들과 토론했으며 최고의 예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그린 천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로렌초가 43세의 나이로 죽자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아들 피에로는 무능했어요. 프랑스가 침공하자 겁먹고 모든 요구를 들어줬죠. 피렌체 시민들은 분노했고 메디치는 쫓겨났습니다. 100년간 쌓은 권력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메디치는 망명 중에도 움직였습니다. 은행 네트워크는 살아있었고 유럽 왕들과의 연줄도 유지됐어요. 18년 뒤 스페인 군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반니 데 메디치가 교황으로 선출됐어요. 교황 레오 10세였습니다. 은행가 가문이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 된 거죠.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 건설에 20만 두카트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죠. 독일의 한 수도사가 반발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였어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고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은 가톨릭과 개신교로 갈라졌어요. 150년간의 종교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죠. 하지만 메디치는 이것도 기회로 봤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전쟁 자금을 빌려줬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메디치가 교황이 됐습니다. 클레멘스 7세였어요. 그는 14살 조카 딸 카테리나를 프랑스 왕자와 결혼시켰습니다. 결혼 지참금은 10만 에키였어요. 당시 프랑스 왕실 연간 수입의 약 20%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몇 년 뒤 왕자의 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카테리나는 미래의 프랑스 왕비가 될 운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왕이 됐습니다. 메디치 여성이 유럽 최강국의 왕비가 된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마상시합 사고로 죽었어요. 카테리나의 어린 아들들이 차례로 왕이 됐고 카테리나는 섭정으로 프랑스를 실질적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대학살이었어요. 파리에서 하루 만에 2,000명에서 3,000명의 개신교도가 살해됐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는 7만 명이 죽었죠. 배후는 카테리나였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은행가의 딸이 유럽 역사상 최악의 학살 중 하나를 명령한 거예요. 이 시기 메디치는 정점에 올랐습니다. 피렌체의 공작, 프랑스의 왕비, 그리고 4명의 교황, 메디치 은행의 총자산은 약 200만 플로린으로 추정됐어요. 오늘날 가치로 약 15억 다글렐에서 20억 달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숫자로 잴 수 없었죠. 유럽의 모든 왕이 메디치에게 빚을 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제국은 언젠가 끝납니다. 경제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했어요. 네덜란드와 영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죠. 그리고 마지막 메디치 대공이 죽었습니다. 남자 후계자가 없었어요. 300년간 이어진 직계가 끊긴 겁니다. 하지만 메디치의 진짜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시스템은 살아남았어요. 중앙은행의 개념, 국제금융 네트워크, 정치 자금의 힘. 오늘날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정부의 돈을 빌려주고 기업 합병을 중개하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조종합니다. 메디치가 500년 전에 했던 그대로죠.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세요? 정부가 은행을 구제했습니다. 왜일까요? 은행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니까요. 메디치가 피렌체에서 증명한 그대로였어요. 72시간 만에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권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 수십억 달러가 쏟아집니다. 누가 그 돈을 대는지 아세요? 은행들이에요. 투자 회사들이죠.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로비 자금이 움직입니다. 메디치가 프라티카 회의를 연 것처럼요. 메디치가 증명한 건 단순합니다. 권력은 보이는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왕은 바뀌어도 은행가는 남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빚은 남죠. 그리고 빚을 가진 자가 결국 모든 걸 가져갑니다. 칼보다 강한 건 장부였어요. 왕관보다 무거운 건 차용증이었습니다.
메디치는 절대 왕좌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좌 뒤에 서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을 조종했죠.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역사는 말해줍니다. 세상을 지배한 사람들은 항상 가장 조용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요.